사진은 누구예요? 우리 큰딸인데. 비자금은 문제 없지. 야, 홍금, 큰일 났다. 왜 여기 있습니까, 홍정미 사원? 홍금보는 방진목 과장과 이야기하기 위해 평소에 일찍 출근하는 방진목 과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방진목 과장은 먼저 출근해 있었고 홍금보에게 일찍 왔네? 하며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홍금보는 방진목 과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 과장님, 어제 약속 장소에 나오셨죠?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삐님 맞으시죠? 방진목은 아닌 척했지만 홍금보는 그 걸음걸이를 보고 알아챘다며 방 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진목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삐야. 강명희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나에게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지.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누가 관여하는지, 송주란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세탁하는지 모든 것을 말이야.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홍금보를 바라봤습니다. 비자금 장부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없어. 홍금보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고복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쓰레기랑 같이 버려서 소각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진목은 그게 사실이냐며 한숨을 쉽니다. 홍금보는 혹시 백업 파일이 없냐며 묻지만 방진목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송주란 실장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야. 김희경 어떻게 됐는지 봤지?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췄습니다. 이용기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두 분 다 일찍 오셨네요. 홍금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처리할 서류가 많아서요. 방진목도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가 남아있었고 홍금보는 다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민증권 전 지점에서는 강필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공격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숙은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판촉 기간 동안 판매 1등을 차지했습니다. 판매 1등 발표가 나던 날 저녁 301호 식구들은 기숙사에 모여 김미숙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강노라가 케이크를 사왔고 고복희는 초를 꽂았습니다. 홍금보가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네 사람은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보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한 거예요. 우리 미숙 언니 최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강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뉴코리아 펀드 괜찮은 거예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던데? 김미숙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팔라고 하니까 파는 거지. 가끔은 불안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상품인지. 홍금보는 김미숙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코리아 펀드에 포함된 기업들이 대부분 부실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홍금보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자금 조사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 펀드 판매를 막는 것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말단 사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밤을 지새우던 홍금보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고복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를 나섰습니다. 사실 고복희는 며칠 전부터 홍장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복희는 홍장미의 인사기록에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고 그곳이 울랄라 통닭이라는 치킨집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치킨집이었고 간판에는 울랄라 통닭이라는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복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던 고복희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 액자에 멈췄습니다. 서운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사모를 쓰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홍금보로 보이는 여성과 그녀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복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장미가 20살이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데 사진 속 여성은 분명 홍장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고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은 누구예요? 치킨을 튀기고 있던 홍금보의 어머니 김순정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큰딸인데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딸, 지금은 증권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복희는 충격을 받아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권감독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장미는 홍금보였습니다.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한 증권감독관이었던 것입니다. 고복희는 황급히 치킨값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홍금보가 왜 그토록 비자금을 찾으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송주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도 연루되는 건 아닐까? 고복희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을 쏘이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홍금보와 방진목이 만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고복희는 재빨리 다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홍금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장님, 자료만 넘기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증권감독원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방진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자금 수첩도 불탔고 위장 잠입한 홍금보 씨를 어떻게 믿습니까? 홍금보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장님이 가진 증거를 주시면 반드시 사실을 밝혀낼게요. 방진목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백업 파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타이밍이 중요해. 그쪽에서 눈치채면 백업 파일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고복희는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홍금보에게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같은 시각 한민증권 사장실에서는 신정우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송주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정우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고 송주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됐습니다. 그 일 제대로 처리하고 있어? 홍금보 그 여자 때문에 골치 아프다니까. 빨리 정리해. 신정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주란이 홍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정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신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홍장미가 홍금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재범은 놀란 표정을 감추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홍금보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윤재범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신 사장님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린다고 해도 홍금보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신정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김희경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금보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윤재범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려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신 사장님도 그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신정우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호랑카센터 사장이자 송주란의 조력자인 봉달수는 송주란의 지시를 받고 홍금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송주란은 이미 여름에 자신을 만나러 온 홍금보를 납치하려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도왔던 것이 봉달수였습니다. 이번에도 송주란은 봉달수에게 홍금보의 행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봉달수는 한민증권 주변을 돌아다니며 홍금보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달수는 회사 근처 골목에서 급히 어딘가로 달려가는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고 봉달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봉달수는 확신했습니다. 여름에 봤던 홍금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름표에는 홍장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달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홍금보? 봉달수는 즉시 송주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한민증권에 홍장미라는 신입 직원이 있는데 홍금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송주란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봉달수가 답했습니다. 얼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던데. 송주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미있군요. 좀 더 조사해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다시 연락하십시오. 며칠 후 한민증권 임원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필범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뉴코리아 펀드 판매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오덕규가 서류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현재까지 1,20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목표는 거의 달성했습니다. 강필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재경원에 전화해봤어요?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신정우가 답했습니다. 아직 정부 방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합니다. 곧 큰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강필범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폭풍이 오기 전에 배를 단단히 묶어야겠군. 계속 진행해. 회의가 끝난 후 강필범은 송주란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 남은 회의실에서 강필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자금은 문제 없지? 송주란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대리인 명의로 옮겨놓았고 추적 불가능합니다. 강필범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홍금보는 고복희와 마주쳤습니다. 고복희는 며칠 전 울랄라 통닭에서 본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고복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홍장미, 나한테 할 말 없어? 홍금보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고복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울랄라 통닭 다녀왔어. 거기서 대학 졸업 사진 봤어. 너 20살 아니지? 홍금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킬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복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증권감독원에서 비자금 찾으러 잠입한 거지? 홍금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고복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